어떻게 46억을 주고 데려온 선수를 겨울에 점퍼만 입히고 벤치에 앉혀놓나요? 아스널 돈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해외 축구를 본 게 한 16년도? 16, 17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아스날과 뮌헨의 경기를 시작으로 제가 이제 해외 축구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하면서 축구를 계속 봐왔지만 아직까지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축구에는 정말 알면 알수록 어떤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뭔가 이 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뭐 공부 아닌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고자 책도 몇 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전술이나 이런 거에 좀 관련된 책들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틈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서 아 뭔가 내가 관심 있어하는 클럽이나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선수들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면은 조금 더 해외 축구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컨텐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들 알려주시고 하면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아스날 알아보기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클럽 아스날입니다. 아스널 FC 정식 표기는 아스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아스날이 아닙니다. 아스널입니다. 무려 국립국어원 제64차 외래어 심의회 따라서 근데 저는 그냥 아스날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디서 아스널이라고 하세요. 아스날 풋볼 클럽 애칭 거너스 약칭 ARS 이거는 이제 피파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익히 알고 있고 창단 1886년 10월 소속리그 프리미어리그 연고지는 런던 이슬링턴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런던 이슬링턴구가 어딘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뭐야 한가운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보이는데? 이 알짜배기 땅이었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오, 여기군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거군요. 이렇게 여기가 런던의 이제 이슬링턴구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혹시 이 템스강을 기준으로 북런던, 남런던을 나누는 건가요? 서울, 강북, 강남 나누듯이? 그래서 이 강 북쪽이라 북런던인 거야? 우리 아스날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딱 여기 있네. 홈구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입니다. 6704명 수용 가능하고요. 2006년에 개장했습니다. 라이벌은 역시 대표적인 라이벌 토트넘 핫스퍼. 북런던 더비가 있죠. 또 토트넘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또 첼시와도 런던 더비로 불리면서 대표적인 라이벌로 이렇게 있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은 어디 있어? 뭐야 얼마 안 떨어져 있네? 길 찾기 한번 해봐. 뭐 대중교통으로도 26분밖에 안 걸리네요. 아 이게 진짜 지역적으로 되게 붙어 있었구나. 토트넘이랑 아스날이랑 여기 걸어서 1시간 20분?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었구나. 진짜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만하네. 토트넘이랑 아스날이랑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고 물어뜯는 이유가 있었구만. 아 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또 색다르고 재밌다 그죠? 스탠퍼드 브리지도 북런던인데? 아 여기는 아예 지역 이름이 첼시야. 우와. 첼시가 있는 풀럼 지역이 런던 최고의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라고요? 아 첼시는 풀럼이랑 더 가깝다고? 그러네? 아 뭐야 풀럼이 지역 안에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구라 그러나요? 동이라 그러나요? 풀럼동? 풀럼동에 첼시 FC의 홍구장이 위치해 있네? 신기하다. 하여간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봤고요. 구단주는 스탄 크랑키입니다. 크랭큐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또 발음이 크랑키라고 돼 있네. 정확히 말하면 대주주이다. 아스날은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모든 주식을 사들이면서 100% 주주로 등극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단주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미국의 그 미식축구 팀들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네요. 돈이 많은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미식축구 경기장을 가진 팀의 구단주가 크랭키로 알고 있어요. 회장 공석. 칩스 캐수익 경이 2020년 5월 은퇴를 선언하며 현재 공석이라고 합니다. 명예회장은 켄 프라이어시고요. 12살 때부터 매표소 직원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아스날에서 헌신한 레전드로 2020년 9월 은퇴를 선언하였다. 매표소 직원부터 시작해서 아스날에 70년을 몸담았대. 야 이거 좀 멋있다 이런 거. 단장 비나이 벤카테샴 처음 들어봅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이사 에두 가스파르. 에두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스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감독 미켈 아르테타. 주장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부주장은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입니다.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뛴 박주영 선수가 있네요. 자, 우승 기록! 야, 뭐 이렇게 많어? 뭐야? 1부 리그 13회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FA컵은 14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입니다. EFL컵 2회 우승, 커뮤니티 실드 16회 우승, 유에파컵 위너스컵 1회? 이게 뭐냐 이거는? 유럽 축구연맹에 소속된 국가들의 FA컵 우승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FA컵 우승팀들이 참가하는 대회? 아하, 이것도 재밌었겠다. 왜 없어졌지? 뭐 하여간 이것도 1회 우승 경력이 있는 아스날이고요. 인터시티 페어스컵, 유로파리그 전신인가봐. 하여간 옛날 컵들 이렇게 1회씩 우승했고. 자, 클럽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이적료 영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니콜라 빼빼. 자, 2019년에 릴에서 7,200만 파운드. 이게 얼마야? 페페가 이렇게 비쌌어? 1143억이야? 미친. 아니 얘가 그 구단 레코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야 이게 이렇게 많은 줄은 약간 아찔하다. 자, 그리고 알렉스 오슬레이드 체인벌린이 최고 이적료 방출입니다. 리버풀로 4천만 파운드에 팔았네요. 635억. 그래도 비싸게 팔았다. 자, 최근 영입은 토미아스 타케이로 볼로냐에서 왔고, 야 1600만 파운드? 왜 이렇게 혜자처럼 느껴지지? 토미아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 가격이면 잘 사왔네. 잘하잖아 그래 지금. 최근 방출은 엑토르 베린입니다. 임대로 보냈고, 최다 출장 데이비드 오리어리 선생님입니다. 722경기를 뛰셨습니다. 무려. 야, 722경기면은 진짜 많이 뛰셨다. 멋있네. 그리고 구단의 최다 득점의 주인공은 킹 앙리입니다. 티에리 앙리가 228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스날에서. 와, 진짜 괜히 레전드가 아니다. 데니스 베르캄프가 124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리그 득점왕은 12회를 배출했는데요. 이게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테드 드레이크 선생님, 로니 루크 선생님, 말콤 맥도널드 선생님, 앨런 스미스 선생님이 2회를 기록하셨고요. 이안 라이트 선생님 1번, 티에리 앙리 4번, 로빈 반 페르시가 1번, 그리고 오바메양이 1번 기록하면서 12회로 리그 최다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앙리 혼자 4회를 했네. 와, 진짜 이 얼마나 앙리라는 선수가 이 아스날에 위대한 그런 존재감을 가지는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올해 시즌 유니폼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니폼이 참 잘 뽑힌 것 같고, 저도 이 어웨이 유니폼을 하나 살라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좀 이제 살컵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 올해 사면은 올해만 입고 못 입을 것 같은 거야,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살 빼고 사야지. 자, 드디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아스날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프로 축구 클럽입니다. 연고지는 아까 봤듯이 런던이고요. 홈구장은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잉글랜드 1부 리그 통산 13회 우승으로 잉글랜드 전체 클럽 중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유일한 무패 우승과 함께 FA컵 역대 최다 우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명문 클럽이라고 합니다. 무패 우승은 2003-2004 시즌, 유명하죠. 부각되지 않은 기록의 소유자인데 1919년 행운 또는 논란의 승격? 이건 무슨 얘기야? 최상위 리그 참가팀 확대에서 투표로 승격했다. 잔류 가능성이 있던 토트넘 하스퍼가 강등을 당해버렸고 지금까지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아스날이 어떻게 승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토트넘이 강등을 당하면서 부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둘이? 이거는 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래서 하여간 1919년 승격 이후로 지금까지 1부 리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최상위 리그 개근팀입니다. 잉글랜드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 최다 시즌 생존 기록을 이어가는 팀이라고 하네요. 1886년 런던 남부 우리치의 왕립 조병창 근로자들에 의해 다이얼 스퀘어란 이름으로 창단되어 로열 아스날, 울위치 아스날을 거쳐 현재 아스날 FC로 클럽 이름을 변경했다. 이제 조병창이라고 하면은 그 무기 만드는 공장 뭐 이제 이런 건데, 왕립 조병창 근로자들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스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별명도 거너스라고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라이벌로는 같은 연고지인 북런던에 위치한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가 있다. 첼시도 근래 들어서 강력한 라이벌이 되긴 했지만 토트넘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맨유, 첼시와 함께 빅4를 형성하고 있었고 무패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룩하기도 했다. 관중 동원력도 맨유에 이어 2위인데 가장 싼 티켓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가장 싼 티켓이면은 저 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좌석이 10만 원이라고? 와, 개비싼데? 잠실야구장 외야석 만 원도 안 하지 않나요? 10만 원 좀 세다. 진짜 엄청 비싸네.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의 가격이
가격이 올드 트래포드의 2배에 가깝다. 이건 좀 충격이다. 성남은 4,000원이라고? 성남 승이네. 야, 축구 경기 한 경기에 10만 원? 와, 진짜 이 팬들의 충성심이 대단하다, 그죠? 근래 들어 이적 시장에서 돈을 너무나도 쓰지 않아 악명을 떨치고 나는데 이유는 장기적으로 아스날을 흑자 클럽으로 바꾸려는 아르센 벵거의 성향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역시 잔존하는 새 구장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다. 하이버리라는 그 홈구장에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이적을 하면서 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벵거 감독님이 긴축 재정으로 탁 하면서 어떻게 또 잘 버텨냈죠. 실제로 무패 우승까지만 해도 벵거는 1년에 최소한 1,000만 파운드 이상은 사용했으며 2005년부터 2009년쯤엔 이적료를 많이 쓰기 위해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해서 사용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벵거는 대출 없이 버텨냈다고 하네요. 와, 벵버지의 위험 또 한 번 느끼고 갑니다. 2022년이면 전부 상환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제 짠돌이라는 이미지를 2013년에 외지를 사오면서 오명을 떨쳐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리그 내 명성과는 달리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한 번도 없고요. 챔피언스리그 100승을 달성한 클럽 가운데 비기어를 들어보지 못한 클럽은 아스날이 유일하다. 이것도 좀 이게 아스날 팬들의 영린 중에 하나인데 대륙 대회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0506 시즌 준우승 바르셀로나에게 1대2로 패함이 최고 성적. 그나마 유에파컵 우승 기록은 딱 한 번 있다. 가슴이 아프네요. 언젠가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한 번은 하겠지 뭐, 그죠? 지금은 나가는 게 먼저긴 하지만 빅4라 불리는 팀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구단주가 아닌 자국인이 경영하는 팀이었으나 2011년 스탠 크란키가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구단의 최대 주주로 취임하게 되었다. 새 구장 신축으로 아스날이 지니고 있던 장기 부채도 사들이면서 총 인수 금액 약 9억 파운드로 인수를 확정지었다. 이로써 선수 영입에 적극적인 아스날의 모습은 조금은 기대해도 될 듯은 개뿔. 이제 돈을 안 쓴다 크란키가. 슈퍼리그 사과로 곤욕을 치른 뒤 21-22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옴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 축구 선수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호주의 매튜 라이언을 제외하면 아시아인이 총 5명 있었는데 5번째이자 현재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토미야스 다케루를 제외하면 모두 망했기 때문이다. 이나모토 주니치는 유니폼 파리로 유명하고 미야이치 료와 박주영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아사노 타쿠마는 앞에 3명보단 조금 나았으나 워크퍼밋 문제로 취업 비자가 안 나오면서 임대해야만 했고 하노버 임대 도중에 벵거 감독이 아스날을 떠나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됐다고 합니다. 타케히로는 망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누군가 한 명이 깨야 됩니다. 그래도 아시아 선수들이 은근 많이 거쳐갔다. 일본 선수들이 되게 많네. 또 우리 박주영 선수도 있고. 자, 아스널 FC의 역사. 야, 역사는 이 문서가 따로 있네요.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 개길다는 내용이거든. 왜 이렇게 길어? 야, 이 다 시즌별로 다 정리를 해놓으셨네. 와, 와, 이거를 경기별로 다 정리를 해놓으신 거야? 와, 지린다. 이거는 창단과 이 전성기 부분만 한번 짧게 훑어보고 지나갈까? 아스날 연대기? 이거 옛날에 그 무슨 비슷한 드라마 있지 않았냐? 되게 뭐 제작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망한 거 그거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스달 연대기인가? 자, 여러분 1886년에 다이얼 스퀘어란 이름으로 창단된 게 시초고요. 런던 남동부에서 시작했네요. 의외로. 우리치의 왕립무기고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곳으로 1891년에 프로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1893년에는 울위치 아스날로 이름을 바꾸고 풋볼리그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연고지인 울위치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다른 구단들보다 관중이 비교적 적었고 재정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연고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북런던에 있는 하이버리 스타디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1913년입니다. 와, 그러면 1913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홈구장을 쓴겨? 대단하다 이것도. 그리고 1914년에 우리치를 빼버리고 아스날 FC로 바뀌었다. 1919년 2부 리그에서 5위를 차지해 승격이 실패했다. 그러나 1부 리그 팀 참가를 20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였다. 원래 1부 리그 19위로 2부 리그로 강등 예정이었던 첼시는 잔류하게 되었고 2부 리그 1위와 2위는 1부 리그로 승격, 3위 반즐리나 4위 울버햄튼 중 한 팀이 승격할 예정이었는데 아스날의 구단주 노리스가 아스날이 처음으로 풋볼리그에 가입한 남부 클럽임을 강조하며 풋볼리그 측을 설득하였고 풋볼리그 측은 이에 동해 투표 방식으로 1부 리그 최하위 팀과 아스날 중 한 팀을 1부 리그에 승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아스날이 선거에서 승리해 1부 리그로 승격되었고요. 이때 2부 리그로 강등된 1부 리그 최하위 팀이 바로 토트넘이었다.
아까 그 얘기구나. 그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아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개꼴받긴 하겠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스날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첫 번째 전성기는 허버트 체프먼 감독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1930년대 잉글랜드 축구를 지배하였고요. 아까 보면은 뭐 30, 31, 32 뭐 어쩌고저쩌고 우승 막 했잖아. 그 얘긴가봐. 그때가 전성기였겠다 하긴. 1932년 아스날 스타디움 근처에 있는 런던 지하철역인 길레스피 로드역을 아스날 지하철역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 정도로 잘했어. 그러니까 LG도 한 4회 연속으로 우승하면 이제 종합운동장역을 LG 트윈스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뭐 하여간 그 정도로 아스날이 전성기였다. 하지만 체프먼 감독님이 34년 초에 폐렴으로 사망하시면서 2군 감독이었던 조슈오가 임시 감독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이어오신 조지 앨리슨 감독님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고요. FA컵도 막 우승하고 그랬는데 이제 30년대에 막 잘 나갔는데 30년대 후반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잉글랜드의 모든 축구 경기가 취소됐어. 이게 또 여기서 2차 대전 영향을 받네. 그래서 아스날이 점점 쇠퇴하였다고 합니다. 전장이 끝난 뒤 톰 휘터커가 아스날의 두 번째 성공 시대를 가져다 주었고요. 47, 48, 52, 53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49, 50에는 FA컵 우승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선수들 영입하지 못하면서 5, 60년대 대부분은 트로피 없이 보내는 평범한 팀으로 전락하였다. 야, 이 구단의 흥망성쇠가 보인다. 재밌네. 자, 두 번째 전성기는 1966년. 물리치료사요? 아스날의 물리치료사인 버티 미가 뜻밖의 감독이 되면서 근데 다시 트로피를 차지했다고? 뭐야? 그래서 인터시티 페어스컵이란 유럽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이게 아스날의 첫 번째 유럽 대회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까지 그 뒤로 또 별다른 성적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조지 그레이엄 감독님이 부임하면서 세 번째 전성기를 맞게 됐네요. 그래서 86, 87 시즌 리그컵 우승을 처음으로 차지하고 88, 89 시즌에는 리버풀을 제치고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0, 91 시즌에는 또 단 1패만 기록하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1패 우승이란 기록도 있었네. 92, 93 시즌에는 FA컵과 리그컵을 우승하며 컵 더블을 기록하였고 이듬해에는 UEFA컵, 위너스컵 우승을 차지해 두 번째 유럽 대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스캔들이 있었나 봐요. 뭔가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해서 뭔가 약간 명예가 좀 깎였고 그래서 하차하면서 감독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전성기가 바로 아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아르센 벵거네요.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아르센 벵거가 브루스 리오치가 물러난 1996년 훗날 아스날의 황금기를 이끌 구세주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는 바로 프랑스의 아르센 벵거였다. 아스날의 첫 번째 비영어권 감독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벵거 감독은 팀의 새로운 훈련 통치 및 몇몇 외국 용병 선수들과 잉글랜드의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잘 조합시킨 새로운 전술을 가져다 주었다. 97, 98 시즌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으로 더블을 차지하게 되었고 99, 00 시즌에는 팀 창단 후 처음으로 UEFA컵 결승에 진출하였지만 아쉽게도 승부차이 끝에 갈라타사라이에게 패해 우승이 좌절되었다. 그런 역사가 있구만. 하지만 0102 시즌 또다시 리그와 FA컵 더블을 차지하였다. 0203 시즌에는 9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듬해인 0304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무패 우승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고 1889년 프레스턴 노스엔드 FC 이후 115년 만에 1부 리그에서 나온 역대급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패 우승을 가리켜서 The Invincib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49경기 리그 연속 무패 행진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제 영국 축구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저 뱅버지. 미쳤다. 이때 스쿼드 한번 볼까? 옌스 레만, 애슐리 콜, 솔 캠벨, 콜로 투레, 로렌, 로벨 피레스, 패트릭 비에이라, 질베르투 실바, 융베리, 베르캄프 앙리. 와, 근데 이 스쿼드 진짜 대박이다. 이때 유스에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있었다고요? 57번이었어. 근데 등번호가 응이었구나 이때는. 자, 그래서 역대급 무패 우승을 달성하고 다음 시즌에 또 바로 FA컵 우승을 하면서 통산 10번째 FA컵 우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회 우승과 인연이 별로 없던 팀이었던 아스날이 0506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레만 참사? 하여간 일단 우승에 실패했고 이때 그 첫 번째 진출이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축구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게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좌절되고 벵거가 맡은 11시즌 중에서 무려 8시즌가량은 1, 2위를 벗어난 성적은 거두지를 않았다. 그만큼 아스날을 잘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리그 우승을 했었던 7팀 중 한 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006년에 93년 동안 홈경기장으로 썼던 하이버리의 아스날 스타디움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홈경기장으로 옮기게 되고요. 04-05 시즌 FA컵을 마지막으로 13-14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까지 무관이었다. 아 진짜? 나 이건 몰랐어. 무관 기간이 이렇게 길었어요? 오 그랬구나. 12-13 시즌은 4위로 리그를 마감했다. 안드레이 아르샤빈을 2009년에 1,500만 파운드로 영입하면서 클럽 레코드를 기록했지만 13-14 시즌을 시작하고 메스투에지를 4천만 파운드로 영입하면서 클럽 레코드를 깨버렸다. 계속 이제 4위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고 FA컵에서 13-14 시즌에 헐시티와의 결승전에서 9년 만에 우승했다고 합니다. FA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3-0으로 이기면서 10년 만에 우승 차지. 야, 이 무관이었던 기간이 꽤 길었다는 점은 좀 약간 충격이네요. 벵버지 초창기에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위협 때문이랄까? 그저 잘 나갔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관 기간이 길었구나. 20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1차전에서 5대1, 2차전에서도 5대1 총합산 10대1로 16강에서 떨어지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해외 축구의 첫 번째 입문했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이때 아마 이 한 골을 산체스가 넣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이때 막 로벤한테 골 먹히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네요. 그리고 17-18 시즌을 끝으로 22년간 팀을 이끌어온 벵버지는 감독직에서 사임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도 감사한 줄 모르고 이때 유입된 뉴비였기 때문에 벵버지의 그 위대함을 몰랐어요. 제가 감히 벵버지 빨리 나가라고 벵거 아웃을 막 외치고 그랬던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뭐. 올 시즌은 그래도 한 4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화이팅! 아스날 역대 올해 선수 궁금하다고? 92-93 이안 라이트입니다. 이안 라이트 선수는 또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약간 해설위원 이런 걸로 또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94 토니 애덤스, 949 데이비드 시먼, 9596 마틴 키언, 9697 데니스 베르캄프, 9798 레이 팔러, 9899 나이젤 윈터번, 9900 티에리 앙리, 0001 티에리 앙리, 0102 파트릭 비에이라, 0203 0304 0405 티에리 앙리입니다. 그리고 0506은 옌스 레만이 올해 선수를 했네? 이때 챔결에서 레만이 뭐 똥 싸가지고 우승 못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올해 선수야? 잘하다가 그 한 경기에서 그거 빼고 잘했다고? 근데 나 같으면 열받아서 안 줄 것 같은데 올해 선수. 하지만 그거를 덮을 정도로 잘했나 보다. 뭐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야 0607부터 0910까지는 좀 아프네요. 파브레가스 반페르시 파브레가스 10, 11은 잭 윌쇼가 올해 선수였네. 윌쇼가 진짜 잘했구나 옛날에. 왜 그렇게 아스날 팬들이 기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 11, 12 로빈 반페르시, 12, 13 산티 카솔라, 13, 14 아론 램지. 오 뜻밖의 이름. 14, 15 알렉시스 산체스, 15, 16 메스투 에질, 16, 17 알렉시스 산체스, 17, 18 아론 램지, 18, 19 알렉산드르 라카제트, 19, 20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20, 21은 부카요 사카가 차지를 했습니다. 윌셔가 바르셀로나 세월간이를 팼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윌셔는 그런 윌셔가 아니야. 내가 아는 윌셔는 바르셀로나 세월간이를 털어먹을 수 있는 윌셔가 아니야. 내가 보던 윌셔는. 윌셔 지금 어디가 있죠? 그러네 아스날에 있네? 훈련 및 코치 연수. 아하. 뭐 이건 그렇다고 하네요. 유니폼 한번 볼까요? 와 이쁘다 이거. 이거는 약간 올 시즌 유니폼 같은 느낌도 나고. 요 와인색 요거 오투 요것도 유명하고. 요거는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제가 그때 축구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그 옆반 저희랑 항상 체육 시간에 같이 축구를 하던 그 옆반 친구들이 이제 요 유니폼을 요 반티로 입고 했었습니다. 그때 축구를. 그래서 기억하고 있고. 뭐야? 형이 왜 여기서 나와? 14-15 시즌 유니폼에 아르테타 형님이 떡하니 써 계시네. 뭐 하긴 옛날에 주장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요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유니폼이네요.
제 유니폼 17-18 시즌 어웨이 유니폼. 자, 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패싱 축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나이든 축구 팬들 입장에선 벵거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뻥 축구를 해가지고 1대0을 찍는 구단으로 기억됐다. 당시 지루한 아스날, 보링 아스날이란 강렬한 별명을 달고 있을 정도로. 보링 아스날이 별명이야? 오, 그렇구나. 1930년대 허버트 체프먼, 아까 봤던 감독님이죠. 조지 앨리슨 감독님이 지하드 시절에 수비에 치중하는 축구를 선보여 상대방을 빡치게 했고, 토미 터커 감독이 지도로 우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벵거 전까지는 약간 수비 축구를 하던 구단이었구나. 당시 팀은 선제 득점 후 토니 아담스와 스티브 볼드, 리 딕슨, 나이젤 윈터번 4명으로 이뤄진 백포가 강렬한 태클과 효율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상대를 틀어막았다. 와, 이거 다 레전드들이잖아. 토니 아담스, 스티브 볼드, 리 딕슨, 나이젤 윈터번. 이제 리 딕슨 씨는 이제 우리 피파 하면은 맨날 아스날 포머 디펜더 리 딕슨 하면서 이제 해설가로 참가하신 분인데, 94년에 UEFA컵 위너스컵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파르마를 상대로 1대0으로 꺾으면서 보링 아스날을 유럽에도 각인시켰대. 야, 이게 뭘 좋은 거라고 유럽에 각인을 시켰어. 그러나 96-97 시즌 도중에 벵거가 취임하면서 이제 아트사커를 정착하면서 이를 좀 이제 깨부쉈다. 아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벵거볼, 이것도 또 문서가 따로 기록이 돼 있네요. 참 벵거가 진짜 위대한 감독이야, 진짜. 그죠? 대표적인 사진으로 아까 그 스쿼드네요. 0304 그 스쿼드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스쿼드. 아스날의 감독 아르센 벵거의 전술을 일컫는 축구 용어. 벵거는 당시 롱볼 축구만을 고집하는 EPL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술을 과감하게 시도했다. 아름다운 축구를 추구하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고, 몇 년간 시행착오 끝에 자신의 말을 지켰다. 벵거가 이끄는 아스날은 곧 축구를 재밌게 하는 팀으로 각광받았고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여 아스날이 승승장구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축구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벵거볼은 훗날 결과를 동반하지 못하는 이상주의로 전락하며 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혁신이 계속 제자리에만 머물며 끝내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훗날 벵거 감독의 말년에 아스날은 FA컵을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으나 끝끝내 벵거의 축구는 과거만 못하다는 지배적인 여론 끝에 역사의 막을 내린다. 좀 가슴 아프다. 벵거볼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벵거의 축구는 아스날 부임 이후부터 임기 내내 크게 단 한 가지의 사상 속에서 여러 세대들이 각기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축구를 해왔다. 이는 벵거가 전적으로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벵거볼이란 말은 유달리 눈에 띄는 아스날의 축구 스타일을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이었지만 그 속에선 단순한 전술적 메커니즘이 아닌 벵거의 이상향을 읊어볼 수가 있다. 벵거는 자신의 선수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서로 성장한 선수들이야말로 집단적인 결속력을 통해서 비자연적인 초거대 자본, 왜 이렇게 어려워? 야, 무슨 대학교 저기 교재 읽는 것 같아. 비자연적인 초거대 자본이 난립하며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축구계의 거인들의 맞설 수 왜 이렇게 철학적입니까 이거? 뭐 하여간 그래서 이게 벵거제의 철학이,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일단 그 벵거볼이라는 게 전술 자체를 떠나서 전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미래를 보는 속에마저 보링 아스날. 아닙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보링이라뇨. 글로리 아스날이지. 이게 혹시 그거야?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하는 것처럼 보링 아스날 FC 이러는 거야? 약간 라임이 맞는다. 따라서 단순히 축구적인 용어로서 만들어진 벵거볼을 아르센 벵거가 아스날의 역사에서 어떠한 흥망성쇠를 겪었는지에 대한 그의 상징적인 용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벵거가 벵거볼을 통해서 축구를 새로 발명한 것도 아니며 현란하게 수식되는 용어들에 비하여 합당하게 충분한 실리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논란거리다. 벵거볼은 엄연히 알렉스 퍼거슨이 전술을 활용하는 방식처럼 이미 발견된 전술들의 리터칭에 지나지 않았다. 허버트 체프만의 WM 포메이션, 엘레니오 에레라의 카테나치오, 네덜란드 대표팀의 토털 사커, 그리고 아리고 사키의 사사이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개념들의 바탕 아래에서 나타난 축구적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리고사키의 사사이는 뭡니까? 독독님이 알려주신 사사이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리고사키는 쉽게 말하면 전방 압박 및 지역 수비를 정착시킨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 가르디올라가 티키타카를 제일 먼저 창조하진 않았더라도 영원히 티키타카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을 것처럼 물 흐르듯 흐르는 그의 아름다운 패싱 축구 또한 아르센 벤거만의 아이덴티티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벵거볼이 막 이렇게 혁신적인 새로운 걸 막 발명해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벵거의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시스템 두두다다. 벵거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빠르고 유기적인 쇼패스와 전진 패스로 공간을 끌어내어 빠른 역습을 만들어내는 특유의 전술을 뜻한다. 리누스 미엘스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가릴 것 없이 전원이 수비와 공격에 참여하는
토탈 사커와 아리고 사키의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여 공을 뺏어내는 사키이즘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축구 전술을 도입했다.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상대를 압박하여 공을 뺏어낸 뒤 가능한 빨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진영으로 달려든다. 딱 이거네요. 빠르고 유기적인 숏패스와 전진 패스, 빠른 역습. 사실 현대 축구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온더볼 못지않게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오프더볼을 강조한다. 어쩌면 오프더볼을 온더볼보다 더 중요시한다. 실제로 풀타임을 뛰는 선수 개개인의 공 소유 시간은 2-3분 정도이다. 따라서 경기의 승패는 오프더볼 상황에서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팀에게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벵거가 일찍부터 오프더볼의 중요성을 알아채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뒀고요.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진격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스루 패스를 적극적으로 찔러주면서 진영을 유린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런 벵거 감독님의 이 벵거볼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이제 피파 할 때도 스루 패스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데 그거를 좀 알아채시는 분들이 몇 분 없으시더라고. 내가 그 스루 패스를 쓰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한 명 정도는 알아채주길 바랬는데 이걸 지금에서야 공개합니다. 잘못 배웠다고? 왜? 잘하잖아 요즘에. 지공보다 속공이 우선시되는 전술이고 쉴 틈 없이 빠른 속도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아스날 선수들이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서 말이 달리는 소리인 두두다다라는 별명을 붙였다. 오호. 벵거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스위칭 플레이다. 스위칭 플레이란 선수들이 서로의 포지션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선수들이 포지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네요. 스위칭 플레이가 왜 필요한가? 현대 축구에서 보편화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 진영으로 공격 들어간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의 동료들의 긴밀한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비록 자기 포지션은 아닐지라도 공간이 생기면 곧바로 그쪽으로 달려가 대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위칭 플레이를 실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팀 수비를 교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잘만 적용되면 상대 수비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선수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자리를 이렇게 빨리 채워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뭐 나름 이게 좀 혁신적인 그런 거였나 보다 이게. 하긴 벵거가 온 게 벌써 한 20년도 넘었으니까. 그래서 벵거가 이 스위칭 플레이를 일찍부터 도입해서 공격수들로 하여금 서로의 포지션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수비진을 교란시키게 했다. 또한 벵거는 풀백을 통한 빌드업을 주로 사용했다. 풀백은 상대팀에 비해 매우 높게 오버래핑하게 침투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생긴 공백은 센터백과 중미 한 명이 커버한다. 풀백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상대는 이를 막기 위해 그쪽으로 쏠리게 되므로 다른 쪽에는 광활한 공간이 생긴다. 이렇듯 상대편 수비수들의 위치 조절이 불균형을 이룰 때 광활한 공간 쪽으로 볼을 보내면 상대 수비수들은 앞불사하고 다시 그쪽으로 달려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비진의 대열이 흐트러지고 그 틈을 타서 앙리가 침투해서 해결짓는. 야, 진짜 명감독은 명감독이다. 참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알아가니까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그냥 당연히 풀백이 오버래핑하면은 센터백이나 중미가 한 명이 채워주고 또 공간이 생기면은 찔러주고 뭐 이런 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야 이때는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고 통했다. 재밌네요. 이거는 나도 좀 궁금했어. 티키타카와 무엇이 다른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엿본다는 면에서는 펩의 티키타카 전술과 비슷하다. 하지만 두 전술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티키타카는 상대가 아예 공을 잡지 못하게 만든다. 점유율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서로의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곧바로 스루 패스를 찔러서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다. 티키타카는 그러니까 점유율을 완전히 그냥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고 벵거볼은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압박으로 끊어낸 후 빠른 공격 전환과 유기적인 움직임, 짧은 패스와 롱볼 패스를 적절히 혼합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티키타카는 아예 그냥 상대가 공을 못 잡게 계속 공 돌리다가 틈나면 스루 패스 한번 쭉 이렇게 하는 거고 벵거볼은 상대 공격을 압박으로 커트해낸 후에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롱볼 패스와 짧은 패스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해결하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긴 있네요. 나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좀 궁금했거든. 티키타카랑 뭐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공의 속공까지 다 해내는 이상적인 축구인데 전술적으로 티키타카처럼 짜임새가 있는 패턴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하네요. 또 벵거 감독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유도를 적극 부여했기 때문에 공격 패턴도 판이하게 다르다. 바르셀로나는 이니에스타만 스루 패스를 찌르지 않았고 중미 차비 헤르난데스, 부스케츠, 심지어 메시까지 기회만 되면 적극적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 상대 진영을 유린했다. 또한 펩 가르디올라 체제의 바이에른 뮌헨은 아예 센터백이었던 제롬 보아탱의 롱패스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도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에 비해 벵거볼은 패스 능력이 출중한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벵거볼에서는 약간 플레이메이커나 공미 한두 명이 이제 스루 패스를 좀 이렇게 찌르고
티키타카를 썼던 펩의 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선수들이 빌드업에 가담하는 뭐 약간 이런 차이점이 또 있나 보네요. 벵거 초기에는 베르캄프가 있었고 파브레가스를 거쳐 외질이 그게. 하긴 진짜 그랬던 것 같다 보면은. 물론 다른 포지션에서도 롱패스를 찔러주긴 하지만 주요 공격 루트는 한두 명이 키플레이어가 주도하며 해당 선수가 부진할 경우에는 경기력이 감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뭔 소린지 알 것 같아. 해당 선수가 부진할 경우에 경기력이 감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뭔 소린지 알 것 같아. 벵거 감독 말년에 좀 이제 유독 이런 현상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스날의 중원은 푸티 비에이라, 실바, 팔러 등 피지컬이 탁월하고 거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터프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비에이라는 사실 어떤 중미보다도 터프한 중미로 아성이 높다. 레드카드를 많이 받은 선수 중 한 명이구나 비에이라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벵거볼 도입 이전에는 수비하다가 뻥축구만 하는 보링 아스날이었지만 벵거가 축구판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면서 등장을 했고 초콜릿이나 퍼먹으면서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선수들의 식단 관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전술도 혁신적으로 바꿨다. 이게 전술뿐만이 아니라 벵거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 관리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구나. 그 당시에 맨유 다음에 강팀으로 거듭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패 우승을 달성하면서 절성기를 맞이했고 정체기를 또 맞이하죠.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의 건설 이후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 아스날은 어쩔 수 없이 주전 선수들을 타팀으로 떠나보내야 했고 이적 자금도 줄어들었다. 이에 벵거는 스타 선수를 영입한 대신 팀 내 유스들을 길러내어 주전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스들의 능력으로는 기존의 4-4-2식 속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벅찼다. 그래서 벵거는 전술의 기조를 조금씩 변경했다. 플라미니, 파브레가스, 흘렙, 로시츠키, 반페르시, 아데바요르. 익숙한 이름들이 있네. 특정 에이스에 의존할 것 없이 굉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플레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벵거볼의 완성을 0708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스날 최대적 부상이 강림하면서 3위로 추락했고요. 이 중에서 흘렙과 플라미니가 이적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 램지와 잭 윌셔 등 잉글랜드 유스들을 대거 기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줬다. 4-3-3 포메이션을 4-2-3-1 포메이션으로 변경하고 속공 위주의 전술에서 지공 위주의 전술로 바꿨다. 속공을 지공보다 중시하던 벵거볼이 지공을 더 중시하게 된 것은 아스날 선수들의 기량이 이전에 비해 떨어져서 지공 전술을 택하여 안정성을 주는 것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옛날에 선수들 기량이 좋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패스 이게 맞는데 팀이 어려워지면서 선수들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가자 뭐 약간 이렇게 됐나 봅니다. 파괴력이 감퇴되었고 경쟁팀들이 벵거볼에 익숙해지면서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익숙해진다는 거. 대비법이 나오겠죠. 뭐 처음에 몇 년간은 새로 보는 전술이니까 정신 못 차리겠지만 파괴법은 반드시 나오거든. 메타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롤에서 뭐 바텀 듀오 뭐가 되게 세.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걸 대처하는 법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파괴법은 나오기 때문에 파괴력이 감퇴되었고 성적은 EPL 4위, 챔스 16강에 머물게 된다. 이제 그 타스날, 16스날, 4-16 이런 게 이제 이때쯤부터 해서 굳혀진 거군요. 그래서 벵거볼은 시대에 뒤처진 전술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고 13-14 시즌은 07-08 시즌 이후 벵거가 선호하는 벵거볼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면서도 극단적인 실패로 귀결될 뻔한 예시이기도 하다. 이 시점 아스날은 월콕과 같은 팀 내 빠른 스피드를 내주는 윙어가 전멸한 상황인지라 좌우 윙어를 플레이메이커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스날은 외지를 중심으로 좌우 윙어에 로시츠키와 카솔라 혹은 램지가 그 자리를 커버하는 식으로 포메이션을 짰는데 바로 이 부분이 대박을 치게 되었다. 빌더 플레이나 찬스 메이킹, 테크닉이 아쉬운 월콧 대신에 로시츠키와 카솔라 혹은 램지와 같이 테크닉과 연계 플레이가 훌륭한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짜게 되자 최대한 간결하고 이타적인 패스 플레이가 외질과 램지를 중심으로 재현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지루는 전반기까지 완벽한 포스트 플레이와 원터치 패스로 아스날이 전반기 1위를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허나 이 전술 역시 후반기 들어서 체력 부담과 함께 사이드의 속도 부재, 거친 압박과 수비 가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후반기에 빅팀들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며 다시금 4위에 머무르게 된다. 또다시 4위.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벵거가 기존과 달리 이후 시즌부터는 압박과 수비 가담을 모든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외지를 영입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기대했고요. 하지만 또다시 4위. 외질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던 상대편 수비진은 외질의 약점을 간파하고 외질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질 떡락, 아스날 떡락, 간신히 4위. 그래도 이때 FA컵 우승 한번 했고 산체스를 영입하며 공격진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스날 선수들이 부상병동에
개슬프네 진짜 이거. 회생하는데 성공했고 FA컵 2연 우승. 아 체가 15, 16에 왔구나 아스날에. 이때가 준우승. 15, 16이 그 시즌이잖아. 레스터 우승 시즌 맞죠? 15, 16이. 아 이때가 진짜 아쉬웠겠다.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잘 수행하던 코클랭이 장기 부상을 당하는. 다 부상이야 다 부상. 뭐 보면 다 부상이야 다 부상 그냥. 근데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FM을 하더라도 아 이렇게 되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전술을 짠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되진 않듯이 뭔가 이제 너무나 이상적인 축구였다. 말한 대로 되면은 다 우승하지. 공격 중심의 철학에서 파생한 전술이라는 한계. 토탈사커의 태동 이래 축구 전술은 패러다임을 바꾼 전술들을 모두 수비적인 철학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골을 안 먹히면 지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아리고사키의 사키이즘, 압박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티키타카 역시 상대에게 공을 주지 않음으로써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모토다. 아니 그렇네 하긴. 위리겐 클롭의 개겐 프레싱, 디에고 시메오네의 두 줄 수비, 3백 시스템 역시 모두 수비 중심적인 전술이다. 간혹 개겐 프레싱은 벵거볼을 베낀 것이며 벵거볼도 전방 압박에 대한 강조 정도는 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으나 그래서 벵거볼이 전방 볼 소유자에 대한 사면 압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는가? 아스날이 개겐 프레싱 정도로 극단적인 전방 압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아스날 선수들이 개겐 프레싱을 사용하는 팀 정도로 12에서 15km 정도의 극단적인 활동량을 자주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다. 벵거볼은 상당히 공격 중심적인 전술이다. 높은 점유율을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긴 하나 빠른 역습과 빠른 전진을 가치로 내밀고 있는 전술이다. 벵거볼은 안 지는 전술이 아니라 골을 넣는 전술이다. 벵거의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게 벵거볼의 한계이자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다. 최근의 실리적인 축구 흐름에 비해서 공격의 방점이 찍혀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중미, 피지컬 좋은 센터백, 노련한 골키퍼 영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하네요. 아까 벵거볼의 안정감에 수비적으로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성기에 비에이라와 실바가 있었고 벵거볼이 부활했던 0708에는 플라미니가 있었다. 수비 문제가 자주 드러나는 최근의 아스날 중원은 자카 램지 윌셔.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중미가 버텨줘야 되는데 중미가 못 버티니까 수비가 무너져서 실점을 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벵거볼의 수비 방법론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 또 상대 거친 플레이에 대한 대처 문제가 있습니다. 벵거볼을 상대한 팀들은 반칙으로 가는 수준으로 거치게 대처했고 심판이 이에 대해서 대단히 온건하게 넘어가면서 아스날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타 팀보다 피지컬이 후달리는 아스날 선수진은 거친 몸싸움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필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춘 강력한 리더가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 벵거의 첫 더블 당시에는 아스날 역대 최고의 주장으로 꼽히는 토니 아담스가 있었고 그 이후엔 패트릭 비에이라가 있었다. 이런 그냥 개센 누가 봐도 개무서운 그런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데서도 또 약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아스날은 카솔라와 디아비가 부상으로 무너진 이후에 기술적으로 볼 소유를 잘하는 선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중앙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줄어든 게 아스날의 문제다. 라인을 내리고 역습하는 상대에게 고전하거나 쪽박친다. 무리뉴에게 유독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라인을 내리고 역습하는 상대. 딱 무리뉴네요 진짜. 무리뉴가 첼시 감독일 때 리그에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한 번 이기긴 했는데 의미가 딱히 그렇게 크진 않고 무리뉴가 벵거볼의 약점, 넓은 뒷공간을 허용한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벵거볼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를 압박해서 공을 뺏은 후에 속공을 통해서 공격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수비 라인을 내려버리고 이제 포백과 미드필더 간의 공간을 좁혀버리면은 그게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속공이 안 되니까. 이래서 무리뉴한테 또 약했구나. 17-18 시즌 아스날 대 맨유의 15라운드 경기가 그 완벽한 예로 볼 수 있는데 두 줄 수비를 가동한 무리뉴의 맨유를 상대로 벵거의 아스날은 점유율 73대 27, 슈팅수 19대 5의 압도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실수와 역습 허용으로 결과는 1대3 패배. 실제로 벵거가 무리뉴를 잡았던 시점은 벵거 체제의 아스날에서 가장 낮은 라인을 사용했었던 3백을 사용한 이후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술 얘기도 같이 보니까 되게 재밌다. 근데 문제점이 왜 이렇게 많아? 과도한 유연성으로 인한 선수 의존도. 벵거볼은 선수들에게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전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위칭 플레이와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패스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합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리그 탑급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축구가 통해서 전성기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핵심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과도하게 선수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했던 부분이 뭔가 문제가 됐다. 쉽게 말해서 축구지능 만렙인 알아서 잘해내는 선수가 필요한 모습.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게 완벽한 전술이 되는데 선수들 퀄리티가 낮아지면은 그렇게 좋은 전술이 아닐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군요. 고질적인 세트피스 수비 약점. 벵거의 아스날은 코너킥, 프리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매우 취약했고 이로 많은 실점을 당했다. 전체적인 경기 상황에서도 피지컬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 듯한 선수 구성 때문에 피지컬 괴물이나 활동량 머신한테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혹시 박지성 선수에게 약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 활동량 머신?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드록시는 그야말로 아스날을 학살하고 다녔다. 아스날 상대 13경기 13골 이어시 드록바가 출전한 경기에서 10승 1무. 와. 웨인 루니도 피지컬이 탄탄하고 활동량이 대단한 선수다. 유독 아스날을 상대로 특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박지성도 같은 맥락. 맞았네? 뭐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축구와 실내 축구가 공존이 가능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거리를 남겼습니다. 참 생각해볼 게 많은 재밌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날의 벵거볼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아스날이 대한민국과의 악연이 있는 클럽이라고요? 국내에서 박지성의 EPL 진출 이전부터 팬층이 상당히 두터웠다. 98년 월드컵 네덜란드전 이후 오렌지 군단에 있었던 베르캄프의 소속팀이었던 덕분에 아스날 팬이 생기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박지성이 맨유로 이적하고 급속히 이쪽 팬층이 늘어나게 되자 라이벌 팀인 만큼 맨유의 우승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라이벌이라는 이유 등으로 아스날의 안티가 급속도로 증가하기도 했다.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국대의 주장 박주영이 영입되었으니 어느 정도 이런 경향도 바뀔 수 있겠다고 기대되었지만 출전 기회가 거의 없게 되자 오히려 안티가 더 늘어나 버리기도 했다. 빅4 시절 리버풀, 첼시 그리고 최근에 맨시티까지도 다 그렇지만 가장 심한 것으로는 잉글랜드 현지에서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게스날, 게집이라는 별명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7년도 칼링컵 결승에서 첼시와의 경기에서 생겼던 난투극이었다. 경기 후반 막바지에 두 팀 선수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돌하였고 콜로 투레와 조노비 미켈은 그 즉시 퇴장당했고 세스크 파브레가스와 램파드에게는 경고가 주어졌는데 하지만 하필 부심이 아데바요르가 웨인 브리지를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바람에 아데바요르도 바로 퇴장당했다. 아스날은 첼시에게 1대1로 패배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날에 DC인사이드의 해축결에 의해 패배의 게스날이 몇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 해축계에서 그 네이버 실검 있던 시절에 총공했나 보다. 그거 있잖아, 아킨페나 영원하자 막 그거 하는 것 마냥 패배의 게스나를 또 이런 치욕적인 사실이. 계집의 유래에는 옛날 아스날의 엠블럼에 박혀있는 개그림 때문이라고 잘못된 유언비어가 퍼져있지만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옛날 아스날 엠블럼에는 개그림이 박혀있던 적이 없다. 당시 로얄 아스날이라는 이름대로 사자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옛날 로고인데 여기 이제 이게 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개집이라고 놀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조고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찰진 어감으로 게스날로 불리던 게 토트넘 닭집 드립과 맞물려 개집으로 응용된 것이었다. 해축계에서 아스날 팬들이 개판쳐서 게스날이라고. 근데 이게 토트넘 닭집이랑 맞물리면서 이제 게집으로 응용된 것이다. 박지성 때문에 일부 한국인들에게는 묘하게 악당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맨유의 리그 라이벌인 아스날은 상대적으로 안습 취급을 받는 게 대다수이며 이적설을 다룬 기사 등에서도 하염없이 까이기도. 게다가 현재는 손흥민이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 중인데 하필 아스날은 토트넘의 라이벌이라서 아직도 까인다. 하필이면은 또 박지성이 맨유로 가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갔어. 2005년 박지성의 맨유 이적과 이영표의 토트넘 이적. 맞다, 그 전에 이영표 선수도 있었지 토트넘에. 전통적인 라이벌이 아니었던 맨유 아스날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프리미어리그 1, 2위를 독식하면서 새로운 우승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이때 맨유 아스날의 새로운 라이벌 관계는 터널 충돌 사건, 피자게이트 사건, 반니스텔로이 사건 등 오히려 전통적인 라이벌보다 더 뜨거운 상황이 되었을 정도. 박지성이 맨유로 이적하고 아스날은 말 그대로 본의 아니게 신규 맨유 팬들에게조차 악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전통의 라이벌 토트넘 핫스퍼가 이영표를 영입하면서 아스날은 신구 라이벌 양쪽에서 코리안들에게 협공당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코리안들에게 협공당했대. 그래서 아스날을 개집이라고 비하하는 것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욕이 개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스날이 됐다. 그래서 엠블럼의 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게스날인 거는 개소리라고 합니다.
라인 보소. 하필이면 이제 이때쯤부터 박지성이 맨유 가던 시절부터 이제 또 아스날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팀이 또 약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416 뭐 실패 전문 팀 감독 이러면서 조롱받기 시작하고, 한국 국민은 마치 맨유를 응원하면 한국을 응원하는 것이고 아스날을 응원하면 매국노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발 한국인이면 맨유 응원합시다. 제한맨. 유독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심하긴 한데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또 하필이면 박지성 선수가 전성기 때 아스날을 패고 다녔어요. 독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은 맨유 응원은 애국, 아스날 응원은 매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슬로건처럼 내세우게 되었다. 맨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전성기를 맞으면서 박지성까지 껴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팬 10명 중 거의 7명이 맨유를 응원하고 빅4의 일원인 아스날, 첼시, 리버풀이 자연스럽게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워낙 또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스날을 응원하면 매국노 취급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스날의 신의 한 수 박주영이 영입됩니다. 한국에서의 인기도 폭증하는가 싶었지만 벵거의 성향을 알고 아스날의 방침에도 맞지 않는 다소 의문의 영입임을 알고 있는 아스날 팬들은 이 부분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랬구나. 전 시즌까지 부상 때문에 시즌을 반만 소화한다고 해서 시즌 반 페르시라고 조롱받던 만페르시가 풀경기를 소화했고, 박주영이 주전 경쟁이 뒤쳐져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제 더 욕을 먹겠죠. 마르세유 원정 이후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요. 박주영 선수가 벤치를 달구면서 이제 매일 비난이 더욱더 거세지는, 이와 함께 박주영 팬들에게 아스날은 박주영을 괜히 데려가서 1년 동안 쓰지도 않아 폼을 망하게 한 한국 축구의 역적이다. 박주영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아스날 돈 많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기사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고, 아르센 벵거 아저씨께 오늘도 가정용 축구 게임에서 아스날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반파리시를 빼고 박주영을 투입하는 한국인 서포터즈의 투정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저씨. 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야 이거 뭐야, 세기의 명장 벵거 아저씨가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같이 축구하자고 하니 청년 박주영은 황홀했어요. 입지가 보장돼 있던 프랑스 리그를 버리고 청년은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몸과 꿈을 실었지요. 그 뒤로 6개월 동안 청년은 아스날 점퍼를 입고 벤치에만 앉아있어요. 박주영이 어떤 선수냐면요, 페널티 박스에서 골키퍼까지 6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고 야 이거 뭐 그거냐? 그 내 여자친구를 그 뭐지? 차태현 씨랑 전지현 나온 그 영화 뭐죠? 그 우리 여자친구는요 뭐 하는 거 좋아하고요 막 그거 하는 거냐고, 뭐냐고. 이게 박주영에게 꿈만 주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이게 아저씨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46억을 주고 데려온 선수를 겨울 내 점퍼만 입히고 벤치에 앉혀놓나요? 아스날 돈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이런 분위기였구나 그 당시에.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어지럽네 진짜. 이게 기사라는 게 더 충격이네요. 그래서 하여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아스날 팬들이 사소하게 올리는 개인 블로그와 홈피에도 원색적인 비난이 도배되어, 아이고야 진짜 힘들었겠다 이 당시에. 한마디로 아스날 팬인데 아스날 팬이라 하지 못하고 호부 호영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 아스날 팬들이, 한국 군어들이 좀 이게 이런 핍박을 당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관의 이미지도 서서히 벗어나고 강팀의 모습을 찾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을 영입해버렸다. 박지성 시절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아스날은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들 듯하다. 실제로도 뭐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했죠. 하필이면 손흥민이 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고, 지금 예전부터 리그 성적이 항상 4위권을 맴돌고 챔스도 항상 16강에서 탈락하는 모습 덕분에 416의 이미지가 강해졌고, 심지어 사스날은 과학이다. 과학이야 이때쯤부터 이제 밈이 됐구만. 그래도 요새는 한국인 뭐 아스날 응원한다고 막 욕먹고 이런지는 않지. 그래서 요새는 확실히 이런 핍박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는 좀 있는데, 축구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건 있지, 뭐 어떻게 아스날 돈 많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아스날의 응원가 굿 올드 아스널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되나? 노래 되게 중독성 있는데? 굿 올드 아스널
아, 저도 언젠가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직접 가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날을 꿈꿔보며 우리 다시 한번 노래를 외워볼까요? 우리 다 함께 아스날 응원가를 불러보자. All Arsenal, we proud to say that name. While we sing this song, we'll win the game. Hey, while we sing this song, we'll win the game. Hey, wo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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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When we sing this song, we'll win the game. 하여간 꼭 외워가지고 다음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가서 또 직접 불러보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좋다. 저 사실 응원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멜로디가. 가사도 멋있어. 훌륭하고 나이든 아스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는 게임에서 이길 것입니다.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자, 이건 뭐야? 영국 윈저 왕실과 아스날. 영국 왕실인 윈저 가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선대부터 서포팅하는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윌리엄 왕세손은 아스톤 빌라를 지지한다고 한다. 어허, 여왕님께서 아스날을 지지하시는데 아스톤 빌라를 지지해? 어허. 실제로 여왕이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팬이라고 버킹엄 궁전 공식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고, 하이버리에서 에미레이츠로 아스날 구장을 옮긴 이후 열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개장 공식 행사에서는 여왕이 직접 방문하려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에든버러 공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아스날 선수들을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하고 선수들과 악수를 하며 소원인 팬미팅도 가졌다. 이는 UK 축구 클럽 중 최초입니다. 잉글랜드가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전체 축구 클럽 중에 최초라고 해요. 아스날 외에 왕실에 초대받은 클럽은 없다. 와, 로얄 클럽 미쳤네. 와, 나 이건 또 몰랐네. 이런 거는 몰랐네. 트래블을 기록한 맨유나 런던 클럽 중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최초로 차지했던 첼시도 버킹엄 궁전에서 초대장을 보내주지 않았기에 여왕을 아련할 수 없었다. 야, 진짜 그야말로 킹스날이 아니지 퀸스날이죠. 와, 미쳤다. 근데 나 이런 건 몰랐어. 1927년 4월에는 조지 5세가 영국 국왕 중 최초로 아스날과 카디프시티 FA컵 결승을 관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해서 아스날 선수들을 격려하는 사진도 있다고 하네요. 리그 경기를 처음으로 직접 보러 온 국왕도 조지 5세로 구디슨 파크에 영국 역대 국왕 처음으로 와서 경기를 관람했다. 축구가 이제 약간 옛날에는 노동자들 같이 약간 하위 계층을 위한 스포츠로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 축구장을 간다는 게 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었겠다. 사실 뭐 우리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직관 간다 그래가지고 뭐 딱히 큰 뉴스가 되진 않지만 이때는 진짜 엄청난 화제였겠네요. 하기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일까? 대통령이 이제 롤파크를 방문해서 담원과 SK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일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여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선대부터 아스날을 지지한다. 또 이런 재밌는 일화들이 있네요. 부상, 아스날의 진정한 적이다. 우리가 아까도 봤었죠. 벵거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부상이 절반이었습니다. 유리몸들만 영입하는지 의료진이 무능한 건지 부상이 정말 자주 발생하는 클럽으로도 유명하다. 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당시 인식이 부족하여 부상당한 선수를 우유 배달술에 태우고 다니다 밤이 되면 병원에 데려다 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상당한 선수를 이거 그 파트라슈가 끌고 다니는 이거 여기다가 부상당한 애들을 태워갖고 다녔다고? 아니 아무리 1900년대라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현대에도 이어져서 아스날의 의료진은 함량 미달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 벵거가 선수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 코치나 의료진들이 잘리지 않은 게 더욱 신기할 지경이다. 그러게요. 벵거 감독이 막 선수들 초콜릿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랬다던데? 아까 보니까. 티에리 앙리의 바르셀로나 이적 이후 바르셀로나 메디컬 코치진이 아스날 메디컬 팀을 극딜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선수 이적 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친정팀 메디컬 코치를 디스하는 건 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아스날에서 바르사 이적 후 파브레가스는 단 한 번도 햄스트링으로 고생한 적이 없다. 그리고 14년 10월 9일 폭탄이 터졌다. 메스트 웨질이 10주에서 13주 부상을 끊었는데 아스날 메디컬 팀이 이런 심각한 부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부상을 발견한 독일 주치의가 아스날 메디컬 팀을 극딜했고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웨질이 챔스 뮌헨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독일 국대 주치의 한스 비렐름 윌러 볼파르트 박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뮌헨에서 바로 진단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씨 이건 좀 그러니까 이게 부상 문제가 그냥 운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메디컬 팀이 문제라는 얘기구나 이게.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부상 때문에 꼬꾸라지고 이걸 우리가 아까 봤죠 역사에서. 15-16 시즌은 윌셔 로시치키가 장기 부상을 끊어놓고 시작했다. 시즌 전반기 레스터 시티와 함께 리그 선두를 달리는 등 10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려보나 싶었지만 잘 나가던 베이린 월코 산체스 웰백 부상을 시작으로 램지 코시엘리 부상 등 또다시 강세 로테이션. 야 윌셔 로시치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잘 나가다가 또 베이린 월코 산체스 웰백이 부상당하고 램지랑 코시엘리도 부상당하면 스쿼드에 대체 누가 나와? 아니 누가 나와요 이러면? 결국 팀 내 확고한 미드필더 조합인 카솔라와 코클랭이 동시에 장기 부상을 끊어버리며 나갔지만 야 이게 심각하구나. 다행히 램지와 플라미니 덕에 리그에선 레스터 시티와 함께 선두를 달리며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해서 피로 누적도 부상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스날 선수들이 부상일지에 이름을 올린 기간의 총합은 무려 1만 285일로 독보적인 1위라고 합니다. 2위는 어딘데? 뒤가 2위가 맨유인데 합이 9,600일이에요. 이게 한 600일 정도 차이가 나는 18-19 시즌에도 홀딩이나 베일린 등 부상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벵거의 오버트레이닝도 의료진의 기량 미달도 아닌 듯하다. 의료진이 진작에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아스날 상대로 상대 팀들이 거칠게 플레이하고 심판들도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부상이 많다. 그래서 아스날 선수 중에 커리어가 위협당하거나 실제로 커리어가 끝난 경우도 에드와르도 다실바,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 등부터 시작해서 램지 드비시 디아비 등 다른 팀들보다 많다. 19-20 시즌에는 베예린의 장기 부상과 티어니의 부상, 세드릭 소아레스의 부상으로 시즌 시작부터 주전 후보 양풀백이 장기 부상으로 놓여있는 진기한 각. 아스날로 FM 시작 시 지옥을 맛볼 수 있다. 마르티넬리는 훈련 중 반월판이 찢어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고, 아르테타는 코로나에 걸리기도. 그리고 이 브라이튼전에서 이 무페이 걔 그냥 레노 그거 한 것 때문에 와 이건 나 아직도 기억나. 마르티넬리는 부상 여파로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 신세를 면치 못했고, AT에서 잔부상 거의 없이 항상 풀시즌을 소화하던 토마스 파티도 경기마다 인저리 풀어지고, 센터백은 매우 놀랍게도 누군가 부상이 끝나면 누군가 부상이 시작되는 경기를 이게 왜 이럴까요? 임대생인 다니 세바요스조차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폼이 올라온 부카요 사카나 에밀 스미스로 같은 뉴스들도 체력적 부담과 부상을 안고 가는 중이다. 이게 근데 뭐야, 벵거 훈련 때문도 아니고 의료진 때문도 아니면 대체 이게 뭐야? 그냥 뭐 마각기였나? 풍수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위치가? 거기 에미리츠 스타디움 밑에 어디 수맥 흐르는 거 있나 그거 잘 찾아보라 그래. 이거 뭐야 이거 기억자 그거 있잖아, 그거 막대기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라 그래. 타구단과 비교해봤을 때 선수의 명성에 비해서 주급을 적게 주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짠 주급 덕분에 07-08 시즌에 포텐셜이 터져 뛰어난 활약을 펼친 마티우 플라미니는 더 많은 주급을 받기 위해 AC밀란에 자유의적으로 입단해버렸고, 앙리의 공간을 완벽하게 메꾼 토고 출신의 스트라이커 에마뉴엘 아데바요르는 더 많은 주급을 받기 위해 맨시티로 이적했다. 근데 사실 아데바요르 쪽은 아데바요르가 깽판을 쳐가지고 정리해버린 것에 가깝다고 하네요. 야 얘는 뭐야, 그러면은 이미 전 시즌에 주급이 2배가량 인상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활약은 더 안 좋아졌는데도 주급 인상을 요구했다고? 아니 진짜? 그래놓고 챔스 4강에서 태업하고 라커룸 분위기도 맞춰놓고 나가가지고 이거를 한 거야? 와 난놈이네. 하지만 팀 전체의 주급 지출은 다른 빅클럽과 비슷한데, 이유는 어린 재능들에게 주는 주급의 총액수가 다른 클럽의 유소년들이 받는 금액보다 비교적 월등하기 때문. 그러나 어린 선수들 개개인의 주급이 많다는 건 다른 구단 서포터들의 인식이고, 실제로는 1군 최저 주급의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고, 다른 구단에서도 역시 특급 유망주에게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뭐야 그럼 뭔 차이야? 그러네, 오해네 오해.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구단 재정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아르샤빈, 반페르시, 나스리 같은 선수도 활약에 맞는 주급을 주고 있었고, 벵거 감독은 나이든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0살이 가까워지거나 넘은 선수들은 웬만하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버린다. 벵거 감독은 선수의 나이가 30대가 넘으면 1년 계약밖에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을 당시 주전들이 몇몇이 반대했으나 예외 없이 이적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량은 점차 하락하는데 주급은 여전히 많이 먹으니까. 클럽 레전드 데니스 베르캄프도 은퇴하기 전까지 구단의 노장 선수들의 대접에 대해 섭섭한 심정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팬들도 이제 약간 의견이 비슷한데,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좀 떨어지고 주급이 높아도 또 오랫동안 헌신해온 선수라면 좀 이렇게 아스날 레전드로 대접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 탓인지 클럽의 역사와 위치에 비해 타 클럽에 비해 레전드의 숫자가 적은 감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그러나 탁팀들도 다 30살 이상의 선수에게는
1년 계약을 대시하는데 다만 아스날은 로컬 플레이어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가 적다 보니 타 팀에 비해 선수들이 감봉이나 1년짜리 계약을 제시받을 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급까지 줄여가며 계약을 매년 꾸준히 연장하는 맨유의 스콜스, 킥스, 네빌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우 드문 케이스.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선수들. 이렇게 30줄만 되면 닥친 대로 팔아버리니 레전드라 내세울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고 착각하는 타팀 팬들이 의외로 상당수. 앙리가 그나마 가장 아스날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맨유의 긱스, 첼시의 테리, 리버풀의 제라드와 비교하면 레전드라고 하기 부끄러울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마틴 키언, 토니 애덤스, 이언 라이트 같이 영국 출신 레전드들도 많고 타팀 팬들이 들어도 알만한 피레스, 베르캄프, 융베리, 지우베르투 실바, 로시츠키 등 외국 스타들도 많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타 빅클럽들도 최근 키워낸 자극 선수가 많지는 않기에 최근에 팀 내에서 그나마 10년 가까이 주전으로 뛰며 은퇴 후 레전드 대우를 받을 만한 선수는 코시엘리였는데 뒤끝이 좋지 않아 가능성이 없었다. 이거 하는 바람에 구단 자체가 유망주를 육성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긴 했으나 몇몇 유망주들이 미성년자 고용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해외 타구단에서 데려온 선수들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이를 해적질이라고 했을 정도.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했다가 돌아간 전 주장 세스크 파브레가스 이적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구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오바니 반브론코호르스트를 바르셀로나로 이적시키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 또한 바르셀로나도 남미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빼온 선수들이 많기에 그들도 이런 케이스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대꾸하였다. 이건 맨유나 첼시 등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스날 유치원이라고 까일 때도 있었다. 한때 늙은 선수들로 스쿼드의 대부분을 메꿔 노인정이라고 까였던 AC밀란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 잉글랜드 리그의 대표적인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용병 선수 의존도가 높아 까이기도 한다. 이것도 옛날 얘기네요. 근데 20-21 시즌 들어 스코틀랜드 출신인 키어런 티어니와 잉글랜드 출신의 로폴딩, 헤일랜드 출신의 잉글랜드 유스인 부카요 사카, 에밀 스미스 로우가 모두 팀 내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브리티시 코어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 자국 선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21-22 시즌에 영입한 아론 램스데일, 벤 화이트까지 팀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이제는 명실상부 브리티시 코어가 아스날의 미래를 짊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뭐 옛날 얘기고 요새는 또 잉글랜드 영국 선수들이 많다. 벵거가 옛날에 제2의 앨런 시어러라고 불리던 프랜시스 제퍼스와 제2의 데이비드 시먼이라 불렸던 리처드 라이트 같은 대형 유망주들을 영입했다가 폭망해버리는 바람에 영국인 선수 영입을 꺼렸다고 하네요. 그 유명한 FC 호스피탈 이거 뭐야? 부상이 잦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FC 호스피탈. 토마스 로시츠키, 로빈 반페르시, 아부 디아비가 소속되어서 그런지 부상 때문에 시즌을 망치는 팀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파브레가스도 잔부상에 자주 시달리고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부상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0910 초반에 날아다니다가 5개월 아웃된 반페르시도 대표적 케이스. 아스날 팬들은 왜 이렇게 운 나쁜 부상을 잘 당하는지 자주 섞인 푸념을 시즌마다 늘어놓기도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한다.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팩트 아님 근데? 13-14 시즌에도 좀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월콧의 시즌 아웃, 램지의 6주 아웃으로 에이시들이 실려나간다. 11-12 시즌, 12-13 시즌 같이 챔스권 들기에 급급했던 시즌에는 큰 부상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아스날 팬들은 더욱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중요할 때마다 부상으로 뭔가 실려나간다. 이거는 근데 오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아스날에 대한 팩트인데요. 하여간 왜 이렇게 부상을 잘 당하냐 근데. 자, 그리고 또 아스날 하면 이제 이것도 좀 유명한 건데 아스날 9번의 저주가 있죠. 2018년까지 아스날 공격진의 빈공을 심각하게 야기했던 전설의 저주로, 이 저주가 없었다면 아스날은 벵거 재임 기간 중 최소 2개의 우승 트로피를 더 들어올렸을 것이다. 벵거 재임 기간이면 그게 몇 년인데. 9번은 이제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번호고 아스날에서는 라카제트가 오기 전까지 정말 이 번호를 달고 있는 애들이 안습이었다. 17-18 시즌 영입된 라카제트가 9번을 달고 맹활약을 펼쳐 현재는 이 저주가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라카제트 이후로 저주가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종결될지는 미지수이다. 왜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없어져야지 이제. 원인은 벵거볼이라고 하네요. 뜻밖이다. 벵거볼 특성상 전방 스트라이커의 비중이 낮아지므로 공격수들이 힘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개선하려고 이름값이 있는 스트라이커를 기용하려고 하는데 그 스트라이커들이 죄다 벵거볼의 특성 때문에 활약을 하기가 힘들고 스카우터가 안티인지 먹튀급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 벵거가 잘리거나 9번 자리에 벵거볼에 맞는 선수가 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9번이 망했다. 제이미 바디가 이러한 점 때문에 아스날링을 거부했고 아스날에 대한 애정을 피력했던 로빈 반페르시가 내 안에 작은 아이 운운하며 맨유로 이적한 것도 실은 벵거볼로 인해 애초에 본인의 입지가 불안함을 알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 두 번째 원인은 초창기 벵거가 부임했을 시절 있었던 주전 공격수
티에리 앙리와 베르캄프 중 누구도 9번을 달지 않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아 그러네. 14번 10번이었네. 애당초 둘 중 하나가 9번을 달았다면 9번의 저주는 언급되지 않거나 언급되더라도 2006년도 이후로 역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면서 9번 라카제트가 올해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저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팬들은 에메리 자체를 저주라고 여기고 에메리가 잘린 이후 아르테타가 부임하고 시즌 내내 부진하던 라카제트가 막판 다시 부활했지만 이번엔 팀 전체가 저주에 빠진 상황이다. 희생자 목록으로는 폴 머스님, 니콜라 아넬카, 다보르 슈케르, 프란시스 제퍼스,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 줄리우 바티스타, 에두아르도 다 실바. 주맨 메트로 선정 아스날 역사상 최악의 스트라이커 1위. 이런 건 왜 선정해? 그 진짜 이런 걸 왜 선정해요? 기분 나쁘게. 루카스 포돌스키, 루카스 페레스. 하지만 라카제트가 저주를 푸는 데는 성공했으나 2% 아쉬운 선수. 단 한 번도 리그 15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 기복 문제가 있다. 9번은 아니었지만 최악이었던 공격수들은 22번의 야야 사노고, 29번의 마루앙 샤막, 11번의 카를로스 벨라, 52번이었던 니클라스 벤트너 등 이런 선수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스날과 관련된 저주들이 또 못 넣으면 저주가 이렇게 많아. 램지의 저주. 램지가 밥값을 시작한 2012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골을 넣을 때마다 유명인사가 한 명씩 사망하는 뭐요? 뭐 이런 게 있어? 본인은 이 저주를 매우 싫어한다. 그지? 당연히 싫어하겠지. 근데 이 저주는 헛소리인 게 넓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워낙 많고 죽을 나이가 된 유명한 인사가 많다. 다만 램지가 과거에 골을 넣었을 때 빈라덴이 사망한 게 워낙 이슈가 되었던지라. 이건 약간 그냥 우연의 일치다. 20번의 저주. 9번과 마찬가지로 20번을 단 선수들은 죄다 망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윌리엄 갈라스의 합류 이후 쩌리 자원으로 전락한 필리페 샌데로스. 처참한 모습을 보여서 한국에서 킹주루, 갓주루 등의 반어법으로 불린 요한주루. 첫 시즌은 그럭저럭 했으나 두 번째 시즌부터 기대 이하였던 마티오 플라미니. 아스날 2기 한정이고 1기 시절에는 16번을 달았다고 하네요. 스위스 크럼 레코드 1위였으나 뇌절 수비만 보여주고 FA로 나간 무스타피 맞네. 무스타피가 20번이었네. 그리고 현재 아스날의 20번은 누누 타바레스인데 이적 직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징크스가 깨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골키퍼 저주? 이런 게 있어? 레만의 폼이 떨어지던 시기인 2007년부터 2015년 오스피나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 8년 정도 그냥 짧게 있었던 저주라고 하네요. 아시아 징크스. 워낙 유럽에서 아시아인이 성공하기 몹시 힘들긴 하나 맨유의 박지성, 토트넘의 이영표와 손흥민, 스완지의 기성용, 레스터의 오카자키 신지, 사우스햄튼의 요시다 마야, 맨시티의 순지하이, 위건의 알리 알 합시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는 존재한다. 아스날의 경우 아시아 선수들의 성적은 늘 처참했다. 이게 아스날에서 징크스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스날이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 영향이 제일 크다. 이나모토, 미야이치, 아스노의 경우 유망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데려왔기에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얘네들 말고도 니클라스 벤트너, 베닉 아포베, 이그나시 미켈, 존 토랄, 토마스 아이스펠트 등 유럽 출신임에도 프로에서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준 유망주들이 매우 많다. 다만 아시아인의 왕래가 좀 잦았기에 징크스로 간주되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이 징크스가 많이 부각되는데 맨유의 박지성, 토트넘의 손흥민이라는 매우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된다. 마침 아스날을 거친 대부분의 아시아 선수들이 일본 출신이라는 점도 있고, 이 때문에 군어이건 군어가 아니건 한국 축구 팬들은 한국 선수의 아스날 이적설에 반기지 않는 편이다. 군어가 아닌 경우는 박주영을 비롯하여 아스날에서 실패한 아시아 선수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편이고, 군어인 사람들은 상기한 이유 플러스 악성 팬덤들의 요거 무시 못하지. 유입으로 팬 커뮤니티의 질이 떨어지게 될까봐 더욱 거부하는 분위기다. 예, 한국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확실히 팬덤은 커지지만 뭔가 이제 양날의 검이 있다는 그런. 현재 이 선수들은 실패했지만 토미야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 저주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저주로는 주장 잔혹사가 있습니다. 앙리 이후로 아스날의 주장들은 통수를 치거나 부상과 부진에 시달린다는 공통점. 자, 윌리엄 갈라스 팀 동료가 자신에게 선수단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을 구단의 허락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여 구단 관계자들을 분노시키고 주장에서 잘렸다. 같은 국대 동료이기도 한 나스리와 싸우는 등 멘탈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 그래도 잡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쪽에서 갈라스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최악의 통수를 친 선수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갈라스의 토트넘 이적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이 혹시
이 형님. 자, 파브레가스 통수 1.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과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나 첼시행 이후 아스날 팬들을 안티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사실 본인이 아스날행을 희망하긴 했으나 어쨌거나 지역 라이벌 첼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팬들이 분노했고요. 모나코 이적 이후에 첼시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첼시 팬들에게도 평가가 안 좋다고 합니다. 뭐야, 통수의 통수네 이거는. 로빈 반페르시 통수 2이자 희대의 악질. 아스날에서 8년 가까이 잦은 부상으로 인해 좋은 폼을 오랫동안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으나 오죽하면 풀페르시가 반페르시가 풀페르시가 되면 리그를 제패할 거란 드립이 축구 팬들에게 널리 퍼질 정도였대. 주장 완장을 단 11-12 시즌 철광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득점왕에 올랐다. 허나 이후에 우승하고 싶다는 이유로 반페르시의 부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본 벵거 팬들을 기만하고 경쟁팀인 맨유를 이적했다. 이제 이때 했던 얘기가 그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유로 가라고 소리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베르마엘레는 주장이 된 이후에 갑자기 큰 부상에 시달렸고, 아르테타도 주장이 되자마자 부상이 시달려서 주장 한 장을 달고 경기를 뛴 적이 거의 없어? 아, 그래? 아르테타는 베르마엘렌이 주장일 적에 부주장이었다 보니 그 시기에 주장 한 장을 달고 경기를 뛴 적이 더 많다. 베르마엘렌이 부상당했을 때 부주장이 대신 차야 되니까 그때 주장 완장을 찬 게 더 많다. 또 그런 게 있구만. 다만 아르테타의 경우 주장을 단 시기가 선수생활 말년임을 감안해야 하고, 경기 출전과는 별도로 라커룸에서 팀의 통솔력을 이끄는 등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고, 아담스 이후 오랜만에 아스날에서 은퇴한 주장이 되어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아스날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다시 위기의 아스날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 뭐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간 메르테사커 주장이 되자마자 큰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또 아스날에서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지금은 유스 선수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로랑 코시엘리 통수 3. 이건 그나마 최근 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2019년 여름까지는 레전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으나 보드진의 재계약 제의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 해지 요청에 팀의 프리시즌 투어에도 무단 불참하며 어그로를 끌다가 보르도로 이적합니다. 입단식 영상에서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이제 이게 벗어버리는 바람에 통수 3이 됐고요. 자카는 주장이 되고 나서 경기력 형편이 없고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팬들에게 욕설을 시전하고, 물론 아무리 팬들이 먼저 패드립을 했다지만 주장 원장을 바닥에 내팽겨치는 등 사건 사고가 있어서 주장직을 박탈당했고요. 그 뒤를 이어 오바메양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바메양 결국 잘하면서 이 징크스도 결국 종결될 것으로 보였는데 재계약 이후에 갑자기 폼이 떡락해버리며 주장 잔혹사는 끝나지 않게 됐다. 뭐 다른 팀들도 근데 비슷한 게 있다고 하네요. 올리비에 지루가 포들스키의 이적으로 이 번호를 달 기회가 있었으나 12번이 마킹된 유니폼을 산 팬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거절한 일화도 있다. 하지만 자기도 부정탈까봐 거절한 건 아닐까? 올리비에 지루는 프랑스 국대에서는 9번을 사용한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이제 지루 마킹인데요. 12번입니다. 지루 잘생겨서 좀 좋아했거든. 자, 약간 이러한 저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스날의 유스클럽은 FA 유스컵 등을 비롯해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거나 유럽 내에서 내부적으로 키워서 올리는 비율이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다고 평가받는다. 덧붙여 여자 축구팀인 아스날 레이디스는 매경기 야구 스코어를 심심치 않게 보여주며 창단 이후 38번 우승했어. 87년에 창단했는데 38번을 우승을 했어요. 4년 동안 우승컵을 11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챔스까지 제패했대. 미쳤네. 재정면으로는 2010년 이후 흑자로 전환했고요. 물론 맨시티 같이 슈가데디 호주머니에서 재정을 메울 수 있는 클럽들에 비하면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EPL 구단 중 최고액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고, 클럽 내부적으로 재정 파일을 키워나가서 이룬 성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벵거의 소신인 재정 건전성이 좋으면서도 최고 레벨을 유지하는 클럽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으로 다른 리그나 클럽이 본받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벵거의 이러한 위협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스날과 벵거가 경기장을 개축하고 빚을 다 갚는다면 유럽을 휩쓸 수 있으리란 전망도 가능했으나 석유 부자들이 출몰해서 거의 일장춘몽에 가깝게 되어버린 듯했다. 허나 현지 팬들이 성적에 만족하기는 입장료가 탐탁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스날 수익의 44%가 경기 때의 수익이며 스타디움 티켓이 아까 봤듯이 제일 싼 자리가 10만 원이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성적은 별로 안 좋으니 불만이 있다. 현지 팬들은 우리한테 비싼 돈 받아 먹었으면 그만큼 성적을 보여달라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그 땅값 비싸다던 런던 한복판에 지은 대부분 팀이랑 비교가 안 되는 시설을 갖춘 최신식 경기장이니 비싼 건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보러 가는 팬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죠? 누가 제일 비싼 티켓 값을 내면서 축구를 보고 싶겠어. 싸게 보고 싶지. EPL 소속 주심 중 마이크 딘과는 상극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딘보다는 거친 플레이를 용인하여 아스날 선수들의 부상을 야기하고 있는 마틴 애킨슨과의 상극이다.
제가 아는 딱 두 명의 심판입니다. 마이크 딘과 마틴 애킨슨. 아스날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아스날 팬 말고도 그냥 다 안 좋아하지 않아? 이 사람들? 뭐 제이미 올리버니 뭐 막 그 이름 알려진 심판들은 다 보통 안 좋아하던데. 아, 제이미 올리버가 아니라 마이클 올리버인가? 근데 심판이 이름이 알려진 것 자체가 프랑스 출신인 아르센 벵거 감독 아래 티에리 앙리를 비롯한 실력 있는 프랑스 선수들이 많이 거쳐갔고 덕분에 현재까지도 많은 프랑스 출신 선수들의 드림클럽이다. 어쩌다 아스날이라는 영화까지 있다. 프랑스 소년이 아스날에 스카우트 됐다고 뻥치는 내용. 이런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아스날 이거 재밌나?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봐야지. 여담이지만 60년도에서 70년도쯤에 아스날 에이전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선수 몇 명을 영입해서 아스날 2군에 뛰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승표 선수라는 분이 이때쯤에 아스날 2군에서 뛰었다는 그런 또 일화가 있네요. 하여간 아스날의 125번째 생일에서 팀 레전드인 티에리 앙리와 토니 아담스 등이 참석해서 아스날을 축하했고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주변에 레전드들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티에리 앙리는 이곳에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너무 약하네요. 영광입니다. 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그냥 말을 잃었어요. 이런 자리에 올 줄 몰랐습니다. 운 좋게도 여기서 많이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꿈에도 못 꿨어요. 벵거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좀 벅차올랐습니다. 전 아스날을 떠난 후 이렇게까지 감정적이 된 적은 없었어요. 전 지금도 이 클럽을 응원하고 언제든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등 아스날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여담으로 후일 아스날의 감독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앙리야? 이게 앙리? 울먹 있는 앙리. 근데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시즌이 끝나자마자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재탄생한 반페르시가 과감히 이적 카드를 빼들었다. 아스날 팬들은 주장 원장만 채웠다 하면 이적해버린 선수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중. 게다가 반페르시는 이적 전 성명서 발표와 이적 후 Little boy inside me was screaming for Man United. 이게 그 유명한 작은 아이 원본이군요. 이게 Little boy inside me was screaming for Man United. 야, 스크리밍 울부짖었대. 그래서 아스날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로 등극에 성공. 반페르시 이적 이후 토마스 베르마일렌이 주장 원장을 이어받았지만 베르마일렌도 2014년 여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한다. 앙리가 아스날 떠나서 우승에 성공했고요. 하여간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런 짤이 돌았다. Why am I still at 아스날? 그리고 반페르시도 맨유로 이적하고 그래요. 14-15 시즌 이적하고 한 경기만 뛴 전 주장은 심지어 트래블을 해버렸다. 뭐 약간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얘기고요. 아스날에서 한창 승승장구하던 선수가 리그 내 다른 상위권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지만 애석하게도 이 반대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재 팀에서 높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승을 원한다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대우를 해주는 상황인데 아스널은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슬픈 얘기네요. 피파 온라인 4의 영향인지 과거 아스날이 참 대단하긴 했구나 라는 얘기가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나오곤 한다. 팀 컬러를 아스날로 맞추다 보면 꽤나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아스날 소속이었냐는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1위를 한 시즌에는 모두 우승에 실패했고 그나마 우승을 한 시즌은 모두 크리스마스 때 1위를 못했다는 뭐 또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수르가 아스날을 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축디님한테 듣고 정말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결국에 맨시티를 사게 됐고 117년 동안 리그 우승이 2번이 전부였던 맨시티는 13년 동안 우승 5번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 우습게도 라이벌인 토트넘 하스퍼도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 국가펀드에서 관심을 보였으나 엄청난 돈을 요구하여 무산되며 사우디 펀드에서 뉴캐슬을 사버렸다. 두 구단 서포터들이 북런던이 사이좋게 아쉬워하고 있다. 자, 아스날을 응원하는 유명한 군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 왕실이 아스날 팬이고요. 그리고 펑크 록밴드 뭐요? 뭐 이름이 이래. 뭐 하여간 팬이래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제이지 래퍼 유명한 거 알죠? 앤드루 가필드 스파이더맨, 엠마 왓슨, 저기 그거 헤르미온느, 카야 스코델라리오, 이분은 이제 그 메이즈 러너 나오시는 분. 성룡이 아스날 팬이야? 오, 그렇구만. 베네딕트 컴버배치 닥터 스트레인지죠. 킹스맨에 출연했던 마크 스트롬. 오! 이 사람 그 킹스맨에서 이름 뭐더라? 하여간 이분도 아스날 팬이구나. F1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도 아스날 팬이라고 하네요. 저스틴 비버도 아스날 팬이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유튜버 조슈아 캐럿? 이분도 아스날 팬이시구나. 베컴의 아들 로미오 베컴도 아스날 팬이라고 하고요. 또 듄에 나왔던 티모시 샬라메도 군우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45대 미국 돈을 왜? 왜는 아니지. 트럼프가 군우야?
희한하다. 반 벵거파이며 재정적인 부분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두아리파 또한 아스날 팬임을 인스타그램으로 인증했다. 두아리파는 제가 왜 알고 있었냐면은 옛날에 그 피파 21이었나? 그 스쿼드 배틀에 두아리파 스쿼드랑 짱 뜨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스날 선수들이 많았어. 그 외에 현재는 사망했지만 이 사람이? 나 좀 당황스럽네.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김정은이 맨유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나 그때 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스날은 빈라덴이 뭐야? 쿠바 독립의 아버지이자 독재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중국 초대 총리였던 저우언 라이, 유명한 마피아 존 고티도 아스날의 팬이었다.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도 아스날 팬이다. 아 그래서 그 비진 르완다 그게 그래서 있는 거야? 뭐 정확한 정보는 제가 없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국인 군어 클릭베이 김상영님 있고요. 글이 MC 글인가요? 맞네? MC 글이도 군어구나. 노휴나님, 목진성님, 그리고 불꽃 카리스마 민호님, 박종윤님, 보이빈님, 우주소녀의 수빈님, 이상윤 의원. 이상윤 의원 하면은 또 제가 또 같이 옛날에 사진을 찍은 적 있죠. 과거에 한번 이게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 카리스 상윤님 맞습니다. 같이 사진 찍은 적 한번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였나? 어리죠? 지금 보면은. 나도 늙었어. 이제 2달 뒤면은 26인데 4년 전 5년 전 잠깐 뵀던 이재성 선수나 이재성 선수? 아스날 좋아하셔? 진짜? 진짜? 이재동 선수도 저기 군어시고, 임시완님도, 그리고 이순알님, 최희 아나운서도 아스날 팬이시군요. 옛날에 야구 여신으로 유명했었던 칠린호미 왜 들어봤지? 맞아. 여기 눈 밑에 그 문신 있는 그 래퍼. 맞아. 옛날에 나 쇼미 볼 때 하도 인상 깊어가지고 알았어. 맞아. 한준희 위원님도 군어시고, 한현민 씨. 군어시구나. 와, 되게 반갑다. 지오르팡님, 그리고 김용남 아나운서도 군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딱 해가지고 한 줄 즐기는 남자들. 누가 이제 또 나중 되면은 뭐 한 글자 써주시겠지. 좀 더 유명해지면. 뭐 지금 당장 뭐 써달라는 건 아니고, 괜히 또 그러면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겠습니다. 축구인으로는 가레스 베일, 다비드 알라바, 데런 벤트, 칼버트 루인, 마라도나? 놀랍게도 군어가 맞다고 하네요.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이었잖아. 이 표시는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거나 감독직을 했던 사람. 도어티도 군어였고, 시소코도 군어였고, 레길론, 오리에, 성도 맞네? 램스데일도 군어였고, 그리즈만도 군어고, 루이디거, 뭐 자하, 드락슬러, 아자르, 이재성, 비수마, 군어들 왜 이렇게 많아? 잭 그릴리시, 메디슨, 톨리소, 스몰링, 이거 엄청 많습니다. 피에르 프랑스와 오바메양? 오바메양의 아버지. 실제로 아스날 입단의 꿈을 이룬 군어. 마갈량이스, 타바레스, 베르캄프, 데니스 수아레스, 루나르손, 마루앙 샤막, 매튜 라이언, 박주영 선수가 군어셨어요? 그건 잘 몰랐네. 그나브리, 램스데일은 진짜 멋있다. 군어였는데 자기가 직접 아스날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진짜 이상적이다, 그죠? 그리고 옥슬레이 체인벌린, 살리바, 스미스로우, 조엘 캄벨, 윌셔, 젠킨슨, 파티, 로시치키, 토미아스 타케로, 티에량리, 메르테사코, 미키타리안 등이 있습니다. 과학드립, 이거 우리 아까 질리게 봤죠? 416. 이거는 좀 이따 아까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이적료 클럽 레코드 1위는 니콜라 페페고요. 2위가 오바메양. 오바메양보다 더 비싸? 페페가? 벤 화이트, 라카제트, 파티, 외질, 자카, 산체스, 무스타피, 웨데고르 순으로 이적료를 지불을 했고요. 역대 이적료 방출은 아까는 체인벌린이 1위라고 봤는데 오베르마스가 1위네요. 다만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체인벌린이 클럽 레코드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 아넬카, 산체스, 파브레가스, 반페르시, 이워비, 조일록, 아데바요르, 나스리 순서로 역대 이적료 방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역대 감독으로는 미첼, 엘코트, 케네디, 브래드쇼, 켈소, 모렐, 맥윈, 나이튼, 체프먼, 쇼, 앨리슨, 휘테커, 크레이스톤, 스윈딘, 라이트, 미, 닐, 하우, 버텐쇼, 그레이엄, 휴스턴, 리오치, 휴스턴, 라이스, 뱅거, 에메리 융베리, 아르테타 순입니다. 역대 대통령 느낌도 좀 나고, 확실히 우리가 아까 그 아스날 역사에서 잠깐 봤었던 그 이름이 있었던 감독님들은 확실히 다 우승을 차지하셨었다. 그리고 벵거 진짜 빛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스날에 대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알아봤습니다. 아스날이 어떻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아스날이
어떻게 웃었고 어떻게 울었는지, 또 아스날과 관련된 이야기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스날에 대해서 깊게 알아본 적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방송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은 한번 다른 시리즈도 한번 준비를 해서 이 지크의 축구 공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스날 알아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봐.